정말 처음 만난 것처럼 예, 더 너무나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삼김쇼는 본격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팟캐스트, 정치 평론의 달인으로 꼽을 수 있는 두 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눌 텐데 그래요. 이 두 분 공교롭게도 김씨고 저도 김씨고 해서 네. 그냥 삼김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이제 박스컵 토론 대회로 하려고 그랬는데 박스컵 두 분이 다 모르시더라고요. 알 것 같은데. 뭐 진짜 몰라요. 몰라요? 예. 박정희 컵 축구 대회. 그런 게 있었어요? 축구 대회. 네, 대통령배 축구 대회. 아세요? 저는 알죠. 이름 그 바뀌고 어떻게 난 된 거예요, 다음에. 이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형님이 제일 지금 연식이 오래됐어요. 예, 그렇긴 한데 전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모른다는 얘기 저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몰랐습니다. 사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희가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박 대통령 시대에 비로소 토론,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박스컵 토론 대회 이름 붙이려고 했는데 네. 뭐 약간 두 분이 뭐 잘 마음에 안 들어하고 네. 또 구미 출신이도 구미의 수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삼김쇼로. 이렇게 설명이 길고 직관적이지 못한 네. 그런 제목을 지으면 안 되죠. 야, 그한 20명은 터졌어. 아, 내가 그래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네, 예. 복장이 터졌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시사평론계의 목포 김성애 보좌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 소속 손혜원 의원실 수석 보좌관 김성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손희원 의원실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자, 요즘 손희원 의원께서 그야말로 핫하시지 않습니까? 핫플레이스라서 제가 시사평론계 목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그때 지역구는 마포예요. 지역구도 마포, 응. 저 요즘 뜨거운 데는 목포 다 항구가 있던 도시죠. 항구. 예, 그렇습니다. 항구. 예, 목포 마포도 그러고 보니까 항구였네요. 보니까. 그래서 목포 있던 자리에 저쪽에 가면 이제 당인리라는 곳이 있는데 당인리가 당나라 사람들, 당인이 살던 동네라서 당인리예요. 화력 발전소 있었던데. 예, 그 목포라고 이름을 지은 게 배가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교역을 하던 장소였고, 네. 그래서 선교사들도 네. 목포에 내려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인리 쪽에 저 절두산이 예, 절두산 있었어요. 성지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양화진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백준영 기념관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서울 전국 각지에서 선교를 하다 죽을 때는 돌아가실 때는 수구초심, 고향을 기리는 마음으로 고향과 가장 가까운 곳, 자기가 처음 대한민국에 발을 디뎠던 목포로 돌아와서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성지가 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목포. 시사평론계 목포로서 오늘 김성애 보좌관의 이름을 붙여봤고요. 자, 그리고 시사평론계의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봉화산 기슭 7분 능선 김수미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예. 거기 뭐가 있나요? 정말 시설이라도.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까? 네네. 전혀 몰라서? 어디서 들은 기억은 나는데 그래요. 가물가물해가지고요.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이 봉화산 기슭 7분 능선은 국토 정중앙, 한반도 정중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 김수민 평론가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론. 처음엔 이쪽 편 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저쪽 편 드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론.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회주의 평론이라는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도 기회주의적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예. 김용민 씨도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 네네. 이상하게 중앙에서 예. 사방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요. 이게 돌아보니까 A 앞에서 B를 욕하고 B 앞에서 A를 욕해야 되는데 네. 거꾸로 해가지고 A 앞에서 A를 욕하고 B 앞에서 B를 욕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 김용민 씨를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예, 그래요. 김수민 씨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A 앞에서 A를 욕하고. 김용민. 김용민이가. 제가 예. A 앞에서 A를 욕하고 이쪽 저쪽한테 다 욕 얻어먹고 있죠. 근데 김용민은 A 그렇죠. 앞에서 B 욕하고. 그렇죠. B 앞에서 A 욕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배워야 됩니다. 네, 배우고 싶어요. 길게 살려면 그거 배워야 돼요. 네, 하루 아침에 근데 배울 괜히 수 그렇게 있는 건 사는 줄 알아요? 나도 A 앞에서 A 욕하고 싶어. 네. 그러나 그렇게 살기엔 이 세상은 너무나 네. 험난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몸이 김용민 씨와 반대로 움직이고 알겠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좀 어리다는. 어리다. 구상유치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예. 구상유치라는 말을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40대 기술원 펼 때 네. 유진산 당시 이제 원로가 했던 얘기인데 구상유치라고 젊은 세대를 욕하는 사람 중에 잘 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요. 네. 내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얘기를 들어봤냐고 물어본 겁니다. 저도 해서 드리는 예. 말씀 아, 아니고 알겠어요. 하지 말라고. 아, 예, 진짜 말 맞췄습니까? 아, 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깔 A 앞에 그 깔 A가 여기 있으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긴 하네. 네. 예. 오늘 손혜원 의원을 욕하세요. 그러면 우리 저 김수미 씨가 이제 거꾸로 합니다. SBS 진짜로. 욕할 거예요. 예. 제가 깔 게 좀 있는데 몇 가지. 아, 예. 그래요? 손혜원 봐가면서 의원. 네,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무래도 주제는 샵 손혜원 해시태그 손혜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먼저 네. 포문을 여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예. 본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쟁점이 여러 가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손혜원 의원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치더라도 남는 과제들까지도 있어요. 고난도의 얘기들도 있는데 예. 제 생각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해 충돌은 맞다. 이해 충돌은 맞다는 거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설명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두 번째는 이해 충돌이라고 해서 다 심각하고 비윤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걸 더 가려볼 필요가 있는데 예, 예. 투기나 위법인가 아니다.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일단 지금까지. 예, 예. 그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손혜원 의원 쪽에 안타깝고 좀 제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네. 이해 충돌이라는 차원 자체는 이제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근데 그게 심각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도 지금 세 방향으로 의견이 좀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 문제 없다, 별 문제 없다 이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투기는 아니다. 근데 이해 충돌은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네. 투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의견 분포가 몇 프로인지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 충돌을 맞는데 투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투기 의혹에 대해서 투기가 아니라는 정황이 있는 것이 뭐냐면 네. 만약에 손혜원 의원과 그 지인들이 목포에 투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현지에 문화나 또 어떤 재산 가치 양쪽에 통달해 있는 백업 세력과 협업했을 것이다. 아, 예, 근데 예. 그 정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과 그 지인이 이거 좀 급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살까 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물론 뭐 지역 사람하고 전혀 접촉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 예. 근데 작정하고 투기하러 들어간 그 패턴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저도 이제 자문을 좀 구해봤어요. 주변에 문화운동 하시는 분들 자문을 구해봤고 그분들도 이제 자기 인맥에 목포 현지에 문화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손혜원 의원의 딜레마였는데 현지에 있는 문화인들하고 많이 상의해 보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거꾸로 그렇게 상의 없이 그냥 자의로 들어간 것이 투기가 아닌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고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투기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네.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리고 우리 평론가님 말씀보다 훨씬 그 A를 안 까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서 일단 계속 깔 거예요. 그래요? 예. 일단 첫 번째는 그 손혜원 의원의 행동 동기에 대해서 사회부와 정치부를 중심으로 한 탐사보도팀이 이해를 하기 어려웠다. 라를 첫 번째로 봅니다. 이해를 하기 어려웠다는 건 뭡니까? 이 그러니까 사안 목포 자체가 도심에 그렇게 뭐 건물을 매입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건물을 사라고 하고 하는 과정을 왜 그랬을까? 그럼 기존 정치인의 문법으로 보면 그건 그냥 투기로 보면 간단하니까요.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네. 땅을 사모으고 거기다 어떤 전략적인 예산들을 배치해서 그것으로 땅의 가치를 올리고 거기서 한 몫을 거머쥐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투기인 거죠. 예. 본인들 생각엔 그 문법이 맞았다고 본 거고 이 도심 재생,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도시 재생이라는 것에 대한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이 주도해서 예산 갖다 박아갖고 도시재생이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와이프 하나 깔아주고 상하수도 교체하고 이러는 거지. 그 경춘선 옛길 이 공원화 사업 이것도 대표적입니다. 네. 관이 주도해서 그는 잘 못됐어요. 네. 김용민이가 사실 큰 그림이 있었는데 네. 낙선을 시켜주는 바람에 아이고. 그 기회를 펼칠 기회를
봉쇄당했습니다. 김용민이 당선되어도 관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이 공직자가 하는 거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그냥 낙선을 하셨으면 이거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해 주시기 낙선하시고 바랍니다. 계속 그 지역구에 그만해. 머무시면서 그만해. 네, 계속 시민운동 말씀하십시오. 차원에서 예, 전개하셨어야 된다. 예, 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해야 된다. 이제 거기에서 목포에서의 손혜원은 문화기획자였던 거죠. 서울에서의 손혜원은 국회의원이었지만 주말에 내려가서의 손혜원은 그 문화기획자였던 것이고요. 네. 거기는 뭐 박지원 의원 금기원래 얘기 매일 하잖아요. 금귀 원래. 금귀 원래. 금요일에 그 고향 지역구로 내려가고 월요일에 다시 서울로 국회로 간다. 돌아온다. 예, 그런 건데. 술 주면 먹고 뭐 광주 삐리리더라 뭐 이거 그 얘기 할 때 나오는 금기원래. 예, 금기 원래. 광주 개새끼들아.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런 문화기획자의 컨셉에서 일을 접근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제일 아이러니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주도했던 이 소위 말하는 문화를 면 단위로 문화재를 지정하는 사업 자체에는 의원이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해갖고 예산 묻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모르고 한 건데 정황상 맞춰보니까 정황이 맞아서 취재를 했겠죠. 예. 취재를 했는데 저 이제 제가 지적한 첫 번째 포인트 취재를 했는데 그럼 취재를 하면 항상 편집부에서 데스킹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뭐 이건 뭐 저건 뭐 물어보는데 그래 손혜원 재산이 있어 그래 뭐 지인들도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문화재청에 가서 싱크를 따와 이렇게 오더를 내립니다. 문화재청에 가서 문화재청 관계자로부터 손혜원이 도시재생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그 문화재 보존지구 선정 과정에서 그것 관련된 질의를 했거나 혹은 청장이나 누구를 불러다 압력을 가했거나 해당 보좌관이 그것과 관련된 질의서를 넣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국회에서만 자료만 요구해도 네. 손혜원 의원실에서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다른 의원실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면 예. 뭐 정보공개법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의도가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을 하는데 손혜원이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보도가 나간 겁니다. 제가 생각엔 그걸 찾고 있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데 이제 뭐 신재민 등의 발언이 나오고 이러면서 야 물 들어왔는데 너 져야지 지금 졌자 했더니 뭐 이런저런 안에서 토론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는 스모킹 거는 문화재청 내부의 증언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SBS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2주째 지금 모든 언론사가 붙어서 이 건을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 한 건이라도 증언이 나와야죠. 근데 안 나오잖아요. 이 정도에서 안 나오는 거 없는 거거든요. 이건 공무원들이 감출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특히나 뭐 블랙리스트 논쟁 등등해서 공무원들이 정권 편 들고 여당 편 들면 이제 아주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이는 차라리 양심 있는 내부 제보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텐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이것이 의원의 어떤 조그만 의도라도 포함돼서 보존지구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SBS는 그것까지 찾고 보도를 했었어야 했는데 시기가 지금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포털에 뜬 거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손혜원 의원 인사압력 사실상 시인 연합뉴스발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사 압력이라는 게 보세요. 처음엔 인사 청탁이라고 했습니다. 인사청탁이라고 했는데 이제 내용의 본질을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국립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전체 박물관을 총괄해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로 보면 국입니다. 뭐 예를 들면 기획재정국이 있을 거고 옆에 이제 문화재 보존국이 있을 거고 무슨 국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별 인사 교류는 하잖아요. 당연히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박물관에는 그 A 박물관과 B 박물관 사이에 그 인사 교류하는 것이 그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 1년에서 2년 교류를 하게 되거든요. 일단 그것이 팩트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자리와 그 국립박물관 현장 방문 2차례 걸쳐서 이제 언급을 한 건데 국립박물관에 간 이유는 고려의 향상이라고 향을 넣어놓는 나전함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다 보존을 잘못하고 이제 부스러졌는데 이걸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박물관의 방식은 옛날 것을 삐까뻔쩍한 새 것처럼 고쳐놓는 방식이었어요. 떨어진 걸 새로 만들어서 붙이는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국제적인 트렌드는
망가진 상태를 그대로 거기서 더 망가지지 않게 소위 말하는 가역적 수리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전문 영역이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민속박물관의 학예사가 이 가역적 수리로 도쿄예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 나전칠기 함을 복원하는 것으로 박사를 받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기법으로 복원해야 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인사교류가 조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해명을 하니까 인사청탁이 갑자기 인사교류가 됐고 그러다가 못 이기겠으니까 가서 있는 대로 물어보면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걸 압력으로 느꼈어요라고 물어보면 공무원이 압력으로 느꼈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럼 인사 압력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건 뭐냐하면 그 뭐 지금 조선일보 표현대로 하면 목포에다 1,100억 예산을 끌어오는 정권의 최고 실세가 결국 그래서 그 사람 인사교류를 못 시켰어요. 그런 제안을 했고 박물관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인 거죠.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더 해명해야 한다는 건지 일단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에서 다시 재차 보도하면서 이 직원이 문제가 있었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징계를 받고 다른 데로 자천되어 있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다고 하는데 국립민속박물관에 들어가시면 그 사람들이 제일 그 앞에 내세우는 나전함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 복원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복원이 잘못됐다고 하면 징계를 줬는데 여전히 국립민속박물관에 가장 타이틀인 유물은 그 나전함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것만 봐도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이없다는 것을 한편 보실 수 있고요. 다른 편으로는 국립박물관의 이런 적극적인 폭로가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되면 딴 데 다 나와야 되거든요. 문화청에서 그런데 이런 거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존지구 설정이 대표적인 예인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저는 뭐 이거 자체가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일단 꼭 필요한 사람을 강력하게 추천한 정도지 무슨 뭐 인사청탁, 뭐 인사압력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거는 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국정감사장에서 인사청탁을 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자리에서. 자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 그 부분 지금 인사 부분은 근데 조금 이해는 안 가는 게 콕 찍어서 사람 이름 얘기하는 게 좀 부자연스러운 건 있거든요. 제가 공직자였더라도 저도 공직을 했습니다만은 잘 안 보이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뭐 압력 청탁일 것 같으면은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겠는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박물관 얘기는 뭐 조금 다른 사안인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루트 3이다. 루트 3? 무리수다라고 무리수? 생각이 드는 거는 무리수. 네. 그 중앙 이런 거에 터지시는 거예요. 네, 세대 인증. 제가 이과라 이런 또 수학 개그 좋아합니다. 저는 형님이 웃어가지고 같이 따라서 웃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 중앙박물관에 10만 점 정도의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2점인가요? 나전칠기가 굉장히 좀 적은 비중이라서 너무 크게 신경을 쓰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그거 반론해도 되나요? 네네. 그 나전칠기와 전통공예에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0대 국회까지 10,0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아마 배출된 걸로 제가 만 명 안 되나? 아니, 10,000명은 300명씩 치면 하여튼 뭐 대략 6,000명, 5,000명 이렇게 되겠죠.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통 공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혜원 하나이기 때문에 손혜원이 있는 4년 동안 전통 공예 문제에만 집중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또 없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동섭 의원이 태권도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태권도에 들어와서 태권도 진흥법 내고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이분이 나가시면 또 태권도와 관련된 활동들은 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롱텀으로 놓고 보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그 분야의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와 토론하고 제도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고 또 법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전 필요한 일이라고 봐서 그것을 전통공예만 한정시키는 것이 무리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너무 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전통공예 한정해서 활동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현재에 구축되어 있는 수준과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직접 나서서 특정 인물 물론 훌륭한 사람을 추천했겠지만 그 콕 찍어서 하는 것 이것은 좀 무리다라는 생각은 공직자로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 공직자에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네.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방식 자체가 좀 이게 아름답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압박으로 안 느끼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손혜원 의원께서 다른 공직자들하고 조금 생각이나 이런 패러다임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예. 보통은 썩은 공직자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조심하거든요. 예. 썩은 놈들은 이제 뒷구멍으로 하겠죠. 음. 네.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재판 청탁, 뭐 한국당 의원 누가 또 연루됐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썩은 놈이든 아닌 놈이든 간에 신경을 좀 의식이 되면은 차마 그렇게까지는 좀 하기 어려울 텐데 예.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 이제 뭐 이 박물관 문제에서 특별히 특이한 점은 못 느끼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원래 좀 애초에 했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드리자면 예. 하나는 어떤 공직자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가졌는데 이거 자체는 뭐 어떤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공직자가 뭐 지방의원이다. 그럼 회의에 들어가서 이쪽에 도로가 필요한데 신설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 이 행위 자체가 도로가 신설이 되었을 경우에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이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로 그 구역에 도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럴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 재척 회피를 하고 심지어 다른 의원이 마침 뭐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 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이고 이해충돌이 곧 부정부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전에 그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서 논란이나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공직자를 제약하는 것만큼의 공직자를 보호하는 그런 성격도 있는 것인데 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뭐 시세가 1.3배입니까? 어느 정도 뛰기도 했고 그리고 전 전우용 씨가 굉장히 방어를 잘못했다고 보는 게 그린벨트에 비유를 했어요. 근데 등록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뭐 문화재 재테크 해보세요라는 문화재청 과장의 글이 12년 전 썼던 글이 최근에 다시 돌고 있는데 그게 크게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지원은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손혜원 의원도 그런 이득이 있다라고 해서 주변에 홍보를 하시기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에 이거를 사비를 들여서 사버리면 앞으로 이 관련한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두고 만약에 또 제가 다른 사례를 들겠습니다. 어떤 지방의원이 스레트 집에 살고 있어요. 네. 스레트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스레트 교체하고 그 개선하는 작업에 또 보조금 지원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원이 의회 가가지고 지금 스레트 이 교체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예산을 네. 투입해서 빨리 시행하라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까지는 이해충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레트를 교체하지 않는 것은 성면이 발암 물질이고 여러 가지 재산이 아니라 재산 이전에 건강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라서 하면 좋은 사업이 아니라 안 하면 나쁜 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기본권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의원 자기가 해당이 될지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근데 다만 그때에도 특정 구역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역부터 먼저 해달라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이해충돌이 된다.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애 보좌관님. 일단은 뭐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반론을 드리자면 지금 이 문제가 그래도 여기서 우리 특히나 국민들로부터 많이 지탄받지 않고 지지하신 분들이 계신 큰 이유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을 정말 너무나도 청순하고 투명하게 해왔다는 겁니다. 예. 페이스북에 조카의 카페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해서 샀다는 얘기까지 다 올리셨거든요. 조카 거라고. 저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얘기를 올리셔도 되나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예. 결국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점에서 이해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이제 구도심에 외지인들이 집 샀다는 기사를 일면에 낸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목포 구도심에 대한 이야기를
양면을 털어서 전면으로 광고 없이 양면을 털어서 두 차례 걸쳐서 냈어요. 한국일보가. 네. 아 그래놓고는 오늘은 그게 이제 외지인이 들어와서 그게 뭐냐 부동산을 하면 매입했다고 이렇게 하는 도시 재생이 정말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국일보도 알은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도시 재생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고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거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하고 담벼락을 고치고 와이파이를 까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사람이 돌게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면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면 손 의원이 목포를 처음에 가서 구도심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적산가옥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아직 살아있구나. 그럼 저걸 뜯어내면 적산가옥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고 그래도 중간중간에 구매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했고 그런 활동들 가운데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려가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이해충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점 그리고 문화재 보존구역 지적 같은 경우는 면 단위 그러니까 면으로 이렇게 공간을 정해서 지정한 건 이번에 처음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득을 발생시킬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압력 여부는 뒤로 하고라도 뭐 없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의심된다는 정황을 놓고라도 문화재 보존구역 지정으로 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예. 전례가 없고 지금까지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시에 중구청에 애경사라는 비누공장 건물이 있었어요. 이제 근대 산업유산이었는데 벽돌로 예. 지은 문화재청이 관심을 가지고 근대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했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중구청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부셔버렸어요. 아 때려 부시고 주차장을 지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될까봐. 지정될까봐. 아.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스카라 극장도 예전에 뭐 그런 운명을 맞았던 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됐는데 목포의 구도심을 살리는 방법은 적산가옥의 원형을 드러내서 이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목포에 돌아다닐 거리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의원이 생각했고 그런데 이게 관주도로 해서 무슨 들어와서 리모델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 특히 실제로 거기서 살 사람들 리빙 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던 것이었습니다. 그 좀 전에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문화기획자 손혜원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이해충돌 부분은 일단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금태섭 의원이 그 조선일보 보도만 보고 보좌관들에게 야 속기록 좀 갖고 와봐만 해도 되는데 속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유물을 자신이 갖고 있는 공예품을 국립중앙박물관에 팔게 한 것은 이해충돌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건 뭐 실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기록을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명드리면 다 긴데 여튼 우리나라가 1900년대 이전의 물건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매입을 합니다. 유물이니까. 예.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전쟁 끝나고 나서 64년인가 이렇게 개정되면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1930년대 40년대 건 유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30년 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2010년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1910년께 유물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무슨 게 있었냐면 외색이 짙다. 예. 일본풍이다. 이래서 이제 배척당했던 거예요. 근데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 때 만든 거는 명왕조의 물건들을 본따서 만든 건데 그걸 우리가 중국색이 짙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문화라는 건 계속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00년부터 1950, 60년까지의 유물을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다. 그 뒤에 것들은 이제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구입을 하고 있죠. 예. 이 틈이 비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중앙박물관은 사본 적이 없으니까 안 사겠다 이런 방침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제가 그 PPT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의원한테 들었던 그 조약돌이라고 불려지는 그 공예품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건 게다가 그건 컨템퍼러리 아트입니다. 이 옛날 게 아니고요. 재작년도가 2010년이 넘어간 컨템퍼러리 아트라서 컨템포러리하면 동시대의 뭐 예 이런 뜻이죠? 그런 건가요? 예. 저 잘 몰라요. 하여튼 예. 현대 예술품이에요. 최근에 현대 사전 예. 찾아보신 거 아닙니까? 예. 현대 예술품 현대 예술품인데 현대 예술품을 사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을 왜 체크를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근대 유물을 사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한 것을 조선일보가 그 유물을 사라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헷갈리나요? 어쨌거나 보수신문이 사라고 했다라고 기사를 가짜로 때린 것을
국회의원이 속기록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뉴스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첫 번째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저 좀 전에 말씀드린 조은현 국수께서 지금 국회의원이신데 바둑기본법 위원회 만드셨거든요. 바둑 진흥을 하는 바둑 진흥을 위한 기본법을 만드셨고 이동섭 의원이 때마다 태권도의 예산을 늘려야 되고 태권도를 강화해야 되고 태권도 진흥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걸 이익 충돌을 볼 것인가? 저는 제 생각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김수민 평론가 반론하실 텐데 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비주님, 김수민 평론가 말대로라면 선의로 아무 일도 못함 이런 말씀을 네. 올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아까 제가 슬레트 집 사는 지방의원 사례를 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예. 그 방금 지금 얘기하신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하고도 통하는 건데, 그럼 조은현이라든가 뭐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던 사람들은 자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냐? 네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 드린 거는 특히 이해충돌 부분은 이제 자산 가치라든가 네. 어떤 재산에 있어서의 그런 수익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기본권적인 측면, 뭐 생명 건강 이런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조은현 의원이 뭐 바둑 쪽에서 뭔가를 소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이득이 될 수 있다, 금전적으로, 네, 재물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래 수익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둑진흥법을 만들면은 네. 본인이 나중에 그 국회의원 그만두고 바둑계로 돌아가면은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차후의 일이죠. 추가적인 본인의 조치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이득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시고 공직이라는 게 진짜 까다로운 거구나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수위를 가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딜레마에 해당하는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근데 선이라는 것으로는 사실은 감당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민간 위탁 단체가 네.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지방의원을 만약에 하고 있는데 그걸 그 꼴을 보고 내가 어떻게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친구한테 가서 네가 저기 사업을 따라. 너는 직원들 월급 많이 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네. 네. 그게 선의일지라도.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민간 위탁 업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을 해지시켜야 된다, 이 발언 자체는 정당할지라도 근데 그것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가 되겠죠. 네. 네. 그 관련해서 뭐 좀 구체적으로 또 하실 말씀? 아니 뭐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부분들 뼈 아프게 듣고 있고 뭐 반론 따로 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도시재생 문제도 상당히 새롭게 우리 사회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좀 오래된 연식이 된 이런 구조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자. 손혜원 의원이 그런데 이 구조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알박기를 한 것이 아닌가, 착한 알박기를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관점도 있고요. 이 목포 이번 부동산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22채, 네. 뭐 22채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부동산을 네. 매입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분은 많이 매입해서 덜 의심된다는 분도 있고, 그 왜? 대놓고 때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냥. 음. 네, 그런 분도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채수가 변경되고 있다라고, 뭐 말이 바뀌고 있다, 뭐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얘기가. 네, 예. 근데 그게 보니까 뭐 필지 구획 기준에 따라서 되는 거더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면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구체적으로. 예. 그 매체냐 이거는 필지 구획에 따라서 뭐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을 손혜원 의원이 투기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네.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거 사실은 이게 사실 이익 충돌 방지를 통해서 공직자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게, 선의를 믿는 사람들은 또 당연히 믿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지어내려면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지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투기가 아니라고 100% 반증은 못 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입증 책임이 먼저잖아요. 네. 투기였다
있다라고 입증하는 것이 먼저인데 네. 그게 입증이 안 되고 있다. 예. 그 정도 차원에서 저는 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투기를 할 거면 그 조카들한테 어쨌거나 조카들한테 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매입하는 과정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본인은 뭐 이제 와서는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자제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두 분이시라 조카들 그 수많은 조카들을 정말 손큰 고모답게 잘 도와주시는데 어제 그래서 누가 후원금 보내시면서 입양 조카 양조카가 되고 싶어요 뭐 그런 그 뭐 말씀도 하시던데 예. 요즘에 트위터 보면 손고모 이렇게 부르던데. 선고모. 예, 고모의 이미지가 강하시죠. 근데 여튼 증여를 그렇게 투기를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1억 전세 끼고 화성 신도시나 아니면 뭐 여기 강남 어디 재개발하는 데 가갖고 그거 껴서 한탕에 몇 억을 벌면 되지. 그 목포까지 내려가서 살게 하겠습니까? 그 설득 과정에 함께 있었던 거죠. 증여도 하고 뭐 이러저러하니 뭐 가서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지금 뭐 불이 나갔고요. 뭐 매상이 막 미친 듯이 치밀어 오른답니다. 그래서 웃기는 게 제가 뭐 이래저래서 물어볼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질 않고 받아도 아 커피 내리나 바쁘다 예. 끊어라 예.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손소영님. 예예예. 예. 지금 그러고 근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우리 저 투기 의혹과 예, 관련한 투기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도시재생의 새로운 사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알박기라기보다는 시범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시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의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근대 시대 건물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 지역에 특히 적산가옥에 이렇게 일렬로 쭉 있는데 일본 여행 가 보시면 보실 텐데 2층짜리 집들 이렇게 쭉 있는 그렇죠. 예, 벽이 예. 붙어 있는 그런 예. 구조인데 1층은 가게로 쓰고 2층은 살 수 있는 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의원은 단박에 거기서 그걸 보고 이 거리 전체를 그런 식으로 누군가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와서 파스타 집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거리를 살리면 그 거리에 사람들이 보러 올 것이다. 그것도 좋은 게 구도심인데 완전히 망했는데 신도심으로 다 옮겨가갖고 이 가격 자체도 굉장히 낮았지만 목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여서 관광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얘기하는 집값이 오른다는 뭐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목포 분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이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버티시고 여기서 자리 잡으시고 함께 삽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원도심이 하당이라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예. 1980년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평당 요즘 평당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3.3 제곱미터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호가하던 것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을 하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16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SBS가 첫 번째 보도에 9채라고 했다 둘째 날 10채로 했다 이제 뭐 자꾸 바꿔 가는데 동아일보가 그다음에 이제 22곳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 확정이 됐는데 20곳이라고 표현하면서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는 심지어 7평방미터 예, 옛날 단위로 2평짜리 대지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포함해서 그게 한 채예요? 그것도 한 곳으로 본 거죠. 한 곳으로. 예. 어. 채도 뭐 10평짜리, 4평짜리, 5평짜리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뭐 목포 MBC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유튜브에 영상 올려주셨던데 그것들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를 여러 개를 이렇게 산 게 아니고요. 한 블럭에 이렇게 모아서 현재 박물관 재단 명의로는 박물관 땅을 261평 평으로 하면 안 되는데 평밖에 모르겠다. 261평. 예. 그 다음에 법인이 50평 해서 총 311평을 갖고 있는 게 다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오면 문제를 삼아 주시고 그 집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목포 MBC 영상을 통해서 좀 공정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흩어져 있지 않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산 곳이 그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물관 부지를 만들려고 가운데 밖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가운데 건물 한 채 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창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두 평짜리 필지 그 옆에 붙어 있는 창고 이런 것들을 매입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전체는 260평인데 그것이 다닥다닥 붙어서 260평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뭐 여기 한 채, 여기 한 채, 여기 한 채, 여기 한 채 이런 식으로 거리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도에 보니까 건물들이 띄엄띄엄 한 채가 떨어져 있어요. 예. 나머지는 예를 들면 조카가 산 카페나 이런 것들은 떨어져 있는데 그건 조카가 뭐 자유로 매입한 거니까 우리가 뭐라 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구입한 대지 땅 건물들은 한 군데 몰려 있고 한 채만 거기서 20m인가 떨어져 있는 30m쯤 떨어져 있는데 상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우리 전통 공예를 하시는 장인들이 거기다가 1층에 매장을 만들고 2층에 살림집을 하고 공방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아이디어란 모델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도 자비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특기가 아니라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예. 본인 사비를 털어서 그 근현대에 사라져가는 전통 이 나전칠기의 물건들을 수십억 원을 구입을 해서 지금 본인 이 돈 주고 산 건물에 그것들을 다 수장고에다 좀 저장해 놓고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 내려가서 박물관 부지를 고쳐서 짓는데 드는 비용도 한 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밀어버리고 지으면 간단한데 현재 살아있는 건물 중에 그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옆으로 늘려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십억을 투자해서 하는 그 투기는 전 본 적이 없고요. 손소영 씨 건물도 마찬가지로 네. 이미 다 고쳐서 고치는 걸 완료했다는 점. 그래서 전매나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도 그래서 의원님 말 그대로 이게 일종의 덕질인 거예요. 나전칠기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도심 재생을 성공하고 싶은 예. 마음에 한 행동을 예, 그런 행동이 국회의원으로서 경솔한 것 아니었냐는 비판은 저희가 무겁게 듣겠지만 예. 이것이 무슨 의도를 갖고 세상에 자기 돈 40억을 부어서 1억도 못 벌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금전적으로 연결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 뭐 문화재청을 압박하고 이런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 한 건의 사례도 증언되고 있지 않다는 점. 실제로 거기서 이제 땅값이 이제 8천만 원인데 그 땅값이 지금 1억 2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거기 리모델링 비용에 한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야? 1억 8천을 들였는데 현재 그 가치가 1억 2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예. 그게 80년대 원도심의 땅값에도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원주민들에게는 이게 멍해인 거죠. 멍해 아직도. 그런 점들도 함께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자, 그 손혜원 의원이 이번에 이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는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손혜원 의원의 최근에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고 또 이것을 부풀려서 선전한 사람들이 그 건설사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건 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그 해당 지구는 아니고 옆에 이제 온금동의 재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온금동은 보니까 바다에 가깝더라고요. 네. 아주 바다에 가깝고 예. 유달산이라는 목포의 명물 산이 있죠. 아, 예. 좋아요. 예. 근데 그 산 기슭에 22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배산 임수 만든 건데,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산 중턱의 집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최고의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게 남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볕도 좋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럼 지금 거기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거기는 재래식 변기를 사용하는 집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선내화라는 똑같은 근대 산업 유물이 있는데 여기를 지키고 싶어 했어요. 이 조선내화 측은. 그랬는데 재개발에 수용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근대 문화재로 수용을 한 거죠. 예, 등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근대 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했고 등록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재개발 지구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재개발 지역으로서는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싹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도시 재개발에서 도시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촉구했고 손혜원 의원의 모델이 목포에서 성공의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일보가 그 중요한 지면을 내면씩 털어가면서 목포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그 길가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동의를 구했던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 모든 건설사에게 있어서 재개발 담론이 무너지는 것은 이 균열이 생기는 것은 심대한 타격이 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개발 조합에서는 목포 시내에서 재개발할 필요 없이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러면 쟤는 관광객 다 데리고 와서 동네에서 돈 버는구만. 우리가 아파트 사면 뭐하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싫어했을 테고 그래서 저 사람이 이 동네에서 집 사고 다녀요라고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SBS가 처음에 취재할 때는
그런 제보를 들으면 저라도 파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파볼 수 있다. 예, 전 팔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손혜원이라는 국회의원이 권력을 사용해서 행정부에 이와 관련된 압박을 한 사례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취재가 된 후에 기사가 풀렸어야 네. 예. 그랬어야 꼼짝 못하고 사과하고 뭐 사보임을 하든 뭘 하든 하는 문제가 아니었겠나. 예. 그 이런 네. 건설사가 이번 그 사태의 배후에 있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 뭐 근거를 좀 대야 될 것이고 사실은 뭐 더 그- 음모론적으로 접근하자면 온갖 사람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해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어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신빙성이 떨어졌던 거 이건 네티즌 부분입니다. 손혜원 씨라고 별개로 처음에 태영건설 얘기 나오다가 이제 건설사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아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에 그러면 그 재개발 조합하고 누가 연관이 돼 있는지 이것도 이제 좀 사실관계를 면밀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시민들 이제 차원에서는 뭐 의심을 제기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뭐 언론처럼 아니, 근데 취재 기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의심을 제기하더라도 그 시민이라면 뭐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인터넷에 한창 떠돌아다니는 게시물을 제가 보니까 이제 태영이 전주에 건설을 한다면서 전주 부근에 목포가 있지 않냐고. 그럼 나는 개성 인근에 삽니까? 전주 부근에 무슨 목포가 있어요? 예, 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직접 예. 털어주셨어요. 김성애 보좌관께서 태영 그 얘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본인께서 털어주셨기 때문에. 예, 근데 네티즌이나 이런 반응들을 좀 종합해서 이제 정치인이나 언론도 좀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BS도 이제 그 반박 보도를 며칠 지나서야 했어요. 인터넷에서 실컷 욕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 누가 뭐 혹은 박지원 의원이 재개발하고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본인들이 다 반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라서 이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그쪽으로 확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박지원 의원은 어떤가요? 아니, 손혜원 그 뭐- 의원께서 고발도 검토하시는 것처럼 말씀해가지고 그 이제 보면 이 정권의 초실세 손혜원 의원이 동네 예산을 다 끌어온 것으로 보수 신문이 보도를 하는 것을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역시나 박지원 의원이겠죠. 예. 타당의 국회의원이 예산을 뭐 이것도 끌어오고 저것도 끌어오고 그것도 끌어오고 막 동네를 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초반에 옹호한 스탠스를 잠시 보여주셨다가 바로 공격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예, 그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공격하는데 가만히 막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정도 차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이 문제는 어쨌거나 그 건설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것이야말로 언론사가 파헤쳐 갈 문제니 그것은 뭐 언론이든 검찰이든 필요한 부분에서 맡아서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영건설과 SBS 이렇게 해서 기자들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아닙니다. 제가 그 끝까지 판다팀의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 사주가 얘기한다고 듣고 뭐 혹은 뭐 부장이 시킨다고 해서 없는 아이템을 만들어 들고 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들의 그 오보, 그다음에 선정적인 보도 이런 행태들 그리고 심지어 반론조차 받지 않는 이런 행태들은 제가 강하게 비판하겠지만 그것이 뭐 건설사에게 영혼을 판 기자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언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음모론을 지어낼 거면은 더 그럴싸하게 태영건설 대표가 손혜원 의원실에 정치 후원금을 냈더라고요. 재작년에 네. 네. 뇌물을 낸 건데 네. 안 받아들여가지고 조진다. 네. 네, 더 그럴싸하게. 아니 저 이건 농담이고 근데 예. 음모론이 그냥 네티즌이 일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의심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얘기해 버린다면 물론 언론인 입장에서는 혹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티즌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네티즌이 민주시민 촛불시민으로서 스스로 서고자 했던 그 사람이 맞느냐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문제만 놓고 까도 깔 게 엄청 많아요. SBS 보도도. 그래서 불필요하게 뭐 진짜 뭔가 정황이라도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네, 연결이 안 된다면 굳이 음모론은 펼 필요 없습니다. 내일 SBS 나가서 말씀하시겠지만 네. SBS가 이번에 뭘 잘못했어요? 일단 퍼질러 놨고요. 퍼질러 놨다. 네, 이거는 뭐 퍼질러 놨어요. 초장부터.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라는 제가 생각하는 그 초점 그것도 며칠 뒤에야 나옵니다. 아니 자기들은 투기가
투기가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니 미디어를 분석하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언어 텍스트 외에도 화면이나 편집,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보고 어느 사람이 네. 투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네라고 할 수 있을까요? SBS가. 잘못된 보도였고 예. 그리고 사실 공방이 오가다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도 말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보도를 많이 하는 그 반대급부로 다른 보도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 언론사가 보도를 할 때 알고 있는 거 다 까지 않잖아요, 첫날. 어차피 며칠 두고 까는 건데 네. 너무 많은 보도 분량을 늘어났어요. 음. 예, 이건 단순히 양적 문제가 아니라 양이 곧 질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SBS가 언론답지 못한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가장 그 기함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국면이 이제는 사실과 진실을 가지는 국면이 아니라 이 대결 구도가 형성이 돼 버렸어요. 이게 거의 뭐 치킨 게임이 돼 버린 치킨 게임인가 치킨 게임인가 치킨 게임입니다. 예. 키친에서 치킨 먹는 거죠. 아 그래요. 네. 키친 게임인가 치킨 게임인가 자주 좀 네. 혼동을 했어요. 폭로 하나 해도 돼요. 김용민 PD 영어 모른다 시리즈 하나. 아유 형님 웬만하면 그건 너무 많이 알고 하지 마. 있어가지고. 아 미국에서 네. 제가 그 나는 꼼수다 미국 공연을 기획했던 당사자입니다. 네. 아 그래서 우리 김용민 PD님도 알게 된 건데 그 호텔 예약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럼 카드키를 받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눌렀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근데 프론트에 갔는데 영어를 못 해. 아 게다가 말은 해야 되겠고. 김어준 주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그럼 이제 카드를 들고 가서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근데 카드 이제 영어로 원래대로는 뭐 카드 is broken이라든지 뭐 it's not working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게 보통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아웃 딱 오브 들고 가서 오더 뭐 예, 이런 아웃 오브 오더도 되고 예, 딱 들고 가서 아 카드 is sick 싫어합니다. 싫어. 예. 그렇게 해서 문학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렇지. 문학적 감수성이 얼마나 상대 반응이 어땠어요? 그런 상대방이 갈아줬대요. 그렇죠? 아니. 그 저기 흑인 여성분이었는데 네. what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뭐 그때 울분이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 카드 이제 베리씨 바꿔줬습니다. 예. 예, 이게 뭐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예. 이 분노가 통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때 가장 기함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22분을 보도하는 거야. 8시 15와 함께 22분을. 근데 통상 지역 민방위 한 20분쯤 되면은 자체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네. 중앙뉴스는 손해원 까는 기사만 나온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이거는 뭐 명백하게 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전파를 남용한 것이다. 그래도 뭐 지금까지 SBS 보도 분량이 공중파에서 1시간 넘어가고 나머지 언론사들 쭉 하는 걸 보시면 재밌는 건 뭐냐면 탐사 보도는 없고요. 다 공개된 회의록에서 발언의 문제를 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뭐 다른 문제인데 손혜원 의원께서 말을 너무 좀 막 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 가감 없이 숨김 없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여의도 정치 문법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듣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의원실로 장관을 불러다 하는 얘기를 전체 회장에서만 해버리니까 그런 것이 의원의 특성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치킨런 얘기가 얘기했죠. 치킨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 이거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거라고 보진 않는데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실수를 하나도 안 합니까? 예. 근데 손 의원은 보니까 지금까지 큰 실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거리낄 게 없다고 하는데 거긴 실제로 거리낄 게 없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건 다 자기 페이스북에 써요. 내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예. 의원님 오늘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얘기하면 안 써요. 안 써. 뭘 써 쓰긴 내가 안 써. 라고 문 닫으면 기자가 전화를 합니다. 페북 뭐냐고. 내가 하루 종일 페북만 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새벽에도 올리시더라고요. 예, 뭐 아침, 점심, 저녁 그야말로 주야장창. 의원님 페북 때문에 제가 받는 전화가 하루에 100통씩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튼 그래서 드리는 이러다가 말씀 손혜원 의원 환노위에 출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요? 노동권 탄압. 제가 그렇지 않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기자들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기자들이 다음날 손혜원 의원 직원들 철야시켜 막 이렇게 보도할까봐 사실 걱정이 되는 지경인데 그래도 원래 말씀을 돌아오면 언론과의 치킨런은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되게 두렵고요. 겁이 나고 그런데 뭐 좀 이제 후원금 얘기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10,000원, 20,000원씩 모아주시는 정성 그리고 커뮤니티마다 온도 차이가 있지만
여튼 여태까지 손고모를 까오시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번 건에 대해서만큼 손혜원을 믿어주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희망을 보는 것은 저한테 전화하고 있는 말진 기자들 이제 취재를 하면 이제 가장 그 현업에서 뛰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예, 데스크가 시켜서 조지는 기사를 쓰라고 만들어서 오긴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도 당황을 해요. 보통 네. 기자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조지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통화를 한다는 것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뭐 이걸 뭐 이기고 지는 싸움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버틸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요. 좀 버텨서 어떻게든 저희의 억울한 점을 푼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을 좀 끝까지 해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김수인 평론가님, 손혜원 의원에게 뭐 조언을 하신다면? 대응 중에 좀 잘못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뭘 자꾸 거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 굉장히 네. 불편해하셨어요. 네. 예. 거시겠다고 하면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안 믿을 거면은 걸겠다고 하는 사람을 더 우습게 봐요.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걸겠다는 것 중에 목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또 이 문제로 내 선의와는 무관하게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을 떠난 정치인이 이미 두 분이나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예, 예.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아까 저 네티즌 문제도 지적을 했지만 손혜원 의원도 좀 약간 확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딱 나온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까면 차라리 그것이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께 드리고 싶은 말은 문체위원을 사퇴하셨어요 이번에 예, 탈당에 가려져 가지고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입니다. 네, 뭐 별게 아니다. 본인이 하신 행동이 최근에 하신 행동이 이해충돌 방지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세상이 각박해서 내가 이해충돌 방지를 못한 건 맞습니다라고 얘기한 순간 사람들이 투기로 몰아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그 관문을 만들어주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라면 근데 지금 여론의 분포를 보면은 공직자로서 조금 부적절했다라는 사람들 근데 투기는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여론도 좀 참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뭐 마무리하시면서. 예, 마무리 드리면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뭐 좀 준비하고 왔는데 준비라는 표현이 이상하구나. 예. 내일 그 목포 현장 박물관 부지 그 14채의 건물이 있다는 그 현장에서 기자들과 함께 간담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끝까지 판다팀도 다 오셨으면 좋겠고 이미 공지가 나갔거든요. 지금 예. 나갔으니까 현장에서 그 현장을 같이 둘러보면서 기자분들 여태까지 궁금하셨던 것들 자유롭게 응답하는 시간 저희가 내일 오후 2시부터 목포 현지에서 예, 가질 예정이고요. 손혜원 의원이 직접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수인 평론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투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고요. 모든 부분들은 아주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 내일 그래서 저희도 생중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예. 누가 옳았는지 어떤 주장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봐주시고 그 판정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리라 그렇게 좀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30초 어떠셨어요? 첫날. 네, 뭐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네요. 예, 오늘도 TV 데뷔인데 TV 뭔 데뷔예요. 네? 전에도 좀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네네. 지금도 나가고 있고. 그 나가가지고 그 뒤로 출연 교섭이 거의 끊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정해진 만큼은 일을 하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퇴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또 이제 교섭 중인 교섭 중인. 네, TV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 TV? 뭐 저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갑제 TV 뭐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 함께했고요. 김성애 보좌관님 마지막 한마디 더. 예, 뭐 저희들 이것이 쉽게 사그러질 논란 아니라는 것 알고 대응할 테고요. 뭐 응원해 주신 분들 응원의 말씀 또 비판해 주시는 분들 비판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저희가 해명하는 것들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내일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대부분의 논란들이 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김용민 TV도 그렇지만 이 전파 낭비입니다. 이게 지금 1시간씩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닌데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개인이 아니 그렇게 만든 사람이 손혜원 의원님이십니다. 전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예. 사이즈가 사이즈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저희가 이제 원래 오늘도 얘기 못했지만 이제 북미 회담이라든지 정말 이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이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기자분들, 언론인들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이만큼의 사이즈로 토론할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고 도시재생 또 이런 화두들 뭐 이익충돌 이런 화두들이 이번에 떠올라서 많은 국민들이 토론이 됐던 것 자체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삼김쇼 저희가 오늘 놓고 한 곳은 벙커원 교회입니다. 벙커원 교회에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삼김쇼 진행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요 무렵 이 시간대 여러분과 라이브로 만나고요. 매주 김용민 브리핑 수요일 1부에 여러분들과 또 팟캐스트로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김성애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